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봄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이 봄바람에서 향긋한 봄 내음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오늘 내일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나쁨.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봄 날씨인데 초미세먼지가 정말로 재뿌리고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의 70대 노모가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70대 노모는 유가족들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아들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모마저 포기한 안인득의 과거,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부활절 아침이었던 어제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만 228명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스리랑카 이번 자살 폭탄 사건. 피해 부활절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성당과 호텔 등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8곳에서 최소 207명이 사망했다. 이 기사를 쓸 때 당시에만 해도 207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사망자 숫자가 228명으로 는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호텔에서도 가정집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계획된 테러였습니다. 용의자 13명이 현지에서 즉각 체포됐는데 아직까지 이 부활절을 노린 이번 테러의 배후 단체가 아직까지는 지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북한 단체인 자유조선의 핵심 인물을 체포해서 전 세계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자유조선 단체의 이 변호사는요, 다른 멤버들도 추적당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아니 도대체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자유조선이 습격했고 그 기밀까지 미국의 FBI에 넘겼고 김한솔도 미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가 왜 갑자기 자유조선을 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 소식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트럼프 빼고 다 때리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에 대해서 지저분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북한이 이번엔 존 볼턴을 향해서 멍청해 보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저분하다, 멍청이 살짝 유치한 것 같기도 한데 북한이 트럼프 빼고 다 까고 있어요. 소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노릇하지 말라라고 북한은 비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러나 북한 심리도 잠시 후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이 과거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인득이 경찰 조사 중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도 내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인득의 20대 시절의 사진인데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가족들에 따르면 안인득은 평범한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청년이 괴물로 둔갑하게 된 데에 이 피해 가족들은 국가가 책임이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마약. 연예계에 이어서 이번엔 재벌가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어요. 마약 혐의로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 현대가 3세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정모 씨는 해외 유학 중 액상 마약을 구매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체포된 SK 창업주의 손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업을 일으키느라 애썼는데 이 3세들은 해외 유학에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실정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황교안 대표는요, 북한의 제재 해제를 구걸하는 정권이다.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일본 여당이 민주당은 도로 침박당으로 회귀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2만여 명이 참석한 주말 광화문 장애 집회 현장. 잠시 후에 그 영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변한봉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더 나아가 국회의 미래, 박용진 의원님,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서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김 박사님.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공기와 자유조선 그림과 함께 갈라치기 전문 용어인데, 갈라치기 어떤 이야기일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안인득의 사진과 함께 괴물 키웠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변인. 오늘 이 3가지 키워드 상세하게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는 오늘의 탑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트럼프 빼고 다 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때렸고 존 볼턴과 폼페이오는 연일 북한에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연일 막말하고 있는 북한. 도대체 왜 이러나? 오늘 이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최선희가 이번엔 존 볼턴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판 수위를 높이는 북한. 폼페이오에 이어서 볼턴도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최선희 외무상이죠. 이번에 아주 중앙 요직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볼턴이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 기대한 바는 없지만 일단 서두부터가 뭔가 좀 딱 깔고 들어가요. 두 수뇌분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파악하고 말 좀 하라. 좀 맥락 좀 읽고 얘기하라. 라고 비난을 하면서 제단하는 유머와 북한에서는 유머를 유머라고 하나 보죠. 유머 감각 살리려다 빗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볼턴에 대해서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 매력 없는 멍청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경고하는데 계속 사리 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희는 존 볼턴에 대해서 사리 분별력 없는 매력 없는 멍청이다. 라고 맹비난을 가했는데요. 북한의 말폭탄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표현을 해서 사실 모두가 다 지금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분노하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대통령에겐 이렇게 비난을 했고 폼페이오에게는 지저분해지고 읽고 있는 사람이다. 저질적 인간이다. 폼페이오에게. 어떻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기관이 북한에 따로 있다는 거야. 그리고요. 존 볼턴에게는 사이비 우국지사라든가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나 널뛰기, 그리고 존 볼턴에 대해서는 인간 쓰레기와 흡혈귀다. 라는, 이제 웃음이 나오네요. 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아니, 아두나 널뛰기에 인간 흡혈귀, 쓰레기에, 이번에는 어쨌든 멍청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보면 막말 얘기하고 이러는데 북한이 전 세계 향해서 하고 있는 막말은 그에 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국제기구 윤리위 이런 거 없습니까? 재수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보면은 우리 정상 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니들이 어떻게 알아 이런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제기구 말씀하셨지만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네 나라처럼 정상이 얘기하면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쉬운 점은 오지랖 넘는 중재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통령을 저렇게까지도 비난을 하는데 대통령은 아직도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고 여전히
이렇게 달을 얘기했는데 이쪽 해를 보시면서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예. 하시는 게 조금은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쭉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지지자들 그러면 특히나 여당이 뭐 하고 있는지 북한에 대해서 한 말도 못 하고 있는 게 갑갑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요? 옆에 여당 또 핵심이 있어서 예. 어쨌든 그래서 제 얘기 하시나? 아니 내일부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뭐 북러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중러 정상회담 뭐 중일 정상회담 이렇게 동북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우리 얘기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의 전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과 대책들이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선희가 이 볼턴을 향해서 매력 없는 멍청이라고 비난을 했던 볼턴의 발언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멍청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지 그 발언도 한번 살펴보시죠. 존 볼턴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차 회담 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했다는 진정한 신호를 보고 싶다. 아니, 박사님, 이거는 사실은 존 볼턴이 한 얘기지만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 하라라는 얘기인데 엿다 대고 멍청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사실은 존 볼턴 보좌관이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변 핵시설 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부 제재를 해제해 줄 거다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냅백으로 다시 복원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재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시켜주게 됐을 경우 충분하게 다시 도발하게 되면은 다시 제재를 완화시켰던 것을 복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겠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신호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굳건한 국제사회의 제재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시정연설에서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반드시 그 제재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볼 수 있는 건데요. 최선희 부상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막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지난해에 있었던 이 펜스 부통령에서 얼뜨기라고 했던 발언. 얼뜨기. 그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북한이랑 협상을 하려다 말고 우리 이쯤 됐으면 협상을 의지가 안 돼 있으니 협상을 하지 말자고 판을 깨버렸습니다. 한 차고 나왔잖아요. 판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뜨가라 놀랐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어떻게든지 미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 갑과 을의 관계에서 솔직히 말해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미국보단 북한이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급함의 의제 표현을 최선희 부상이 저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메랑이 반드시 북한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쯤 있으면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정할 때가 됐습니다. 예. 좀 미안하다고 북한이 사과라도 좀 한번 하는 게 제 살아생전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좋았는데 북한이 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있을까? 태용호 전 공사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당분간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6월 전에 남북회담 어렵다. 태공사는 그냥 딱 잘라 말했어요. 북한 하는 거 보니까 6월 전에 남북회담은 어렵다. 최선희와 권정근을 내세워 비난 행보하게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라고 분석했는데 우리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네. 이미지 전문가께서 보시기엔 북한 모두 까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지금 협상의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협상의 기술이에요? 이런 게? 북한식 협상의 기술과 지금 미국식 협상의 기술 두 가지가 좀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북한은 우선은 집중돼야 됩니다. 우리 마술식 협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언가를 계속 집중하게 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의 우리 그들은 속임수가 아니지만 속임수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서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집중시켜야 될 무언가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말을 통해서 전 세계에 관심을 갖고 싶은 그러한 협상 기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하버드식 자승자박 협상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권에요, 그 타력이라는 것이 있대요. 예. 받은 만큼의 기술로 이렇게 돌려주는 기술인데. 반사군요, 반사. 예.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의 기술이 세면 셀수록 그 상대방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마도 북한이 저렇게 강한 말들을 계속하면 할수록 더 큰 힘을 미국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 이 자성자박 협상 기술은요. 하버드대에서 아주 오랫동안 협상 기술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하버드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은 북한만의
관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심을 끌어서 또 다른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예. 하는 어떠한 협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 미국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타도를 외치고 있는 자유조선의 핵심 멤버를 미국의 정보기관이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모두가 아리송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FBI 북한 대사관 침입 자유조선 조직원 체포. 지난 18일 미국 FBI가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배후 인물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안이라는 인물을 체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미국 해병대원 출신이에요. 해병대 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거든요. 체포했다. 김한솔 구출 과정의 리더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급기야 스페인 법원이 밝힌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이런 중요한 인물을 미국이 왜 체포했을까? 수사 후반부에 스페인 경찰이 확인을 했고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자유조선의 핵심 멤버 특히 김한솔을 구출한 그 뒷배를 미국 당국이 갑자기 체포해서 자유조선은 상당히 지금 반발하는 분위기. 박윤진 의원님, 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갈래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해석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북에게 보내는 북이 아주 귀찮아하고 또 신경 쓰이는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미국이 이들을 미국의 법으로도 체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 예.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체포를 해서 스페인한테 인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 영장은 이제 스페인에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요. 스페인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는데 기간이 3년 걸린다. 그리고 오히려 스페인으로부터도 북한으로부터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또 위계책일 수 있다. 위계책이다. 이중전술이다.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요. 네.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개별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던 단체였는데 이번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습격하고 얻어낸 자료와 기계들을 다 미국 정부에게 인도하는 과정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미국 정부와 일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의지도 하고 미국 정부는 또 이들을 통제권 안에 넣게 되는 거죠.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서 이들이 뭘 가지고 나왔는지는 아직도 잘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들이 백두혈통으로 아버지 김정남을 김정은 손에 잃은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고 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단체가 미국 정부와 이렇게 내통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들한테 그것을 감싸주는 행동이든 아니면 그 뒤통수를 치는 행동이든 간에 어쨌든 자유조선이 미국 정보망 안에 들어와 있고 미국 정부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북한으로서는 더 신경 쓰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인다. 백두혈통 김한솔이 미국 정부 손 안에 들어갔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김정은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존재가 바로 이 백두혈통이 자기에게 순응하고 충성하지 않고 해외에서 적대국의 손에서 그들에 의해서 어떤 선전선동의 어떤 최선두에 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북한 정부가 좀 붕괴되거나 위기에 빠졌을 때 귀국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신경 쓰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미국이 드디어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백두혈통에 대한 통제권, 접근권 이런 것을 미국 정부가 쥐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아주 신경 쓰이는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쩌면 잠을 설칠 만큼의 그만한 일을 지금 미국이 세력과시, 힘과시로 보여준 것이다. 과연 자유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 더 깊은 뉴스팀에서 1시간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자유조선의 정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후속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상세한 이야기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의 70대 노모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70대 노모도 눈물로써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노모마저 포기한 안인득,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안인득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궤변을 하고 있었는데 안인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하루다 멀다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그래도 하소연을 하고 경찰서에 넣으면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능도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은 뭐 점점 많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부정업계 심각합니다. 뭐. 하루다 멀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나 많아져 가고 있는지 그거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었나요? 특정인만 노리셨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도 있고 제가 잘못한 점은 뭐 당연히 서울가 상황이 싫다 적용 받겠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뭡니까?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뭔가 점점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고 범행 동기가 되세요. 왜 여자하고 노인만 살해했어요? 변환봉 변호사님, 사건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을 조사하는 경찰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안인득은 속 편하게 두 발 뻗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삼시세끼 잘 먹고 자기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 그거 뒷조사하고 진실 거짓 가려내는 경찰들이 오히려 좀 당황하고 있다.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동기가 없는 범죄가 제일 수사가 힘든 상황입니다. 동기가 없는 범죄. 그렇죠. 이를테면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우발적인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계획범죄에 의한 살인 아니면 극단적인 인명 경시에 의한 살인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해왔고 그런 피해 망상에서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안인득이 얘기할 때도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불특정 대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계속 억울하다는 점만 강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찰 입장에서도 도대체 범행 동기가 뭐냐를 밝히기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의 그 어떤 좀 지나친 피해 망상이나 과대 망상에 의해서 어떤 죄가 이게 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이미 여러 정황상 이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주변에 대한 탐문이라든가 주변 수 활동에서 아마 수사를 마무리해야지 이 사람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군요. 허은하 소장님, 잠시 후에 뭐 안인득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일종의 궤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지금 이 TV 화면으로 보이는 안인득의 표정과 안인득의 말투, 안인득의 심리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걱정하던 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했을 때 너무나 다른 점이 없다. 범인 같지 않다. 너무나 평범하다. 그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지적 노출로 인해서 생길 위험들이 좀 보입니다.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 너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요. 경각심이 조금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 사람을 보다 보면 범인인데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이 그 범인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자꾸 바른 소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으면서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진짜 자신이 의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그리고 자세히 몰랐던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 노출에 있어서의 제 전문가적인 걱정들이 지금 들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 현상까지 또 다른 어떠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까 걱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안인득은 과연 뭐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안인득의 궤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 약한 친구와 어울려 지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장을 다니다가 일을 관뒀잖아요. 그리고 봉고차 이후에서 지냈다라고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그 실직 이후에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내가 간식도 나눠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는데 그 프로파일러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국정농단득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일어났다. 확실히 정상은 아니에요. 네. 국정농단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던가 아니면 진주시의 부정부패가 심하다. 사회적으로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누군가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지금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본인이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나 특히 지금 강조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관련돼서는 부정부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체포 당시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예. 이게 가장 큰 그 불만의 원인이었고 여기로부터 이제
이제 상황이, 영적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누군가 집에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 그 다음에 국정농단 세력,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좀 경찰들이 진술의 신빙성이나 아니면 범행 동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지나가는 행인을 위협해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2016년부터 사실은 혼자 있으면서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가족들도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치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면 2016년부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저런 변해가는, 괴물로 변해가는 사람을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한번 다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조사의 의미가 크게 있나 싶고, 우선은 치료,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위험에 노출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변함 변호사님, 너무나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안타까운 게 68번 과거에 이 정신병 관련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치료가 또 끊겼고, 중요한 건 가족들이 계속해서 입원 치료를 해주고 싶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게 나와요. 특히 그 친형이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계속 정신병원의 문을 두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이라든지 관계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거절을 당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이제 거기서 또 인권의 문제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되기는 하는데, 간혹 그 법을 이용해서 만약 이런 경우에 그럼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완화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족 간에 재산상의 분쟁이 있거나 상속에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한 명을 가족들이 합심해서 한 사람을 강제병원 입원시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법에 있어서는 항상 최소한의 최대한의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저 안인득이 저 성타가 될 때까지 치료를 강제로 못하게 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것을 완화하게 될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해서 저렇게 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있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최근 했던 사건 중에도 한 여성분이 지나다 남성이 자신을 슬쩍 스쳤어요. 물론 길 가다 오가기가 스쳤기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분은 저 남성이 나를 성추행했다 고소를 해요. 남성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당하죠. 저도 남성분을 변호를 했었는데 남성 입장에서는 CCTV 다 보고 해도 지나가다 스친 것 이거는 아니다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여자분은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국가기관을 작용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 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돼 있고 쓰레기 봉투를 헤집은 것 같고 계속 추가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제대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 피해 망상이나 과대 망상이 점점 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죠. 가족들이 좀 입원을 시키고 싶어도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허용을 못 해주니까 아닌 듯처럼 치료를 못 받고 나오다가 이렇게 정말로 끔찍한 사건까지 벌어지는 이 딜레마는 어떻게 지혜로 좀 모아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닌 듯이 경찰 유치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오늘 취재가 됐는데요. 나홀로 유치장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면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대부분을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숙면이 뒤척임도 없이 숙면을 취하고 있다. 푹 잔다는 거죠. 새끼 식사 모두 잘 먹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요.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 오히려 이거 조사하는 내가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라고 지금 조사하는 경찰관이 지금 호소를 할 정도예요. 박용진 의원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일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조현병 환자들 혹은 정신적인 어떤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치료의 대상이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워낙 끔찍한 사건이고 사회적 공포가 만연하다 보니까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격리의 대상 그리고 범죄 우발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시각이 만연할까 봐 그게 오히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런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징후만 보여도
일단 이분들을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또 사회적으로 격리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갈까 봐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물론 언론이 집중하고 국민들이 안타까워 하시는 건 지금의 제도가, 법과 제도가 이러한 어떤 그 병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나 안인득처럼 그런 징후들이 여러 차례 보였던 사람들 왜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왜 치료기관과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 법을 또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다양한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좀 관련 그 상임위원은 아닙니다만 네. 국회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누수되고 있는 지점들과 인권적 차원, 측면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해외 선진국들이 어떻게 이런 경우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총괄적으로 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우리 조현병 환우라든지 그 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들을 적대시하고 격리 대상,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장에서 보이는 행동들을 보면 김배인 박사님, 네. 안인득은 전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나의 행동은 사회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정당한 일종의 정당 방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법 편하게 자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 정신적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범죄를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게 되고 또 시장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이를 가지고 끔찍한 범행에 쓰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안인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분명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신질환 환자들이 갖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안인득의 경우가 다른 이유는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강하게 된 이 폭력 행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를 과거의 형사처벌에 대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칼부림을 통해서 사람에게 해를 가했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스스로가 중단을 시킨 겁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상태가 더 심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징후를 캐치할 수 있는 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입원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 등에 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의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하지만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흉기 등을 이용한 강력한 폭력 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에 준하는 작은 경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징후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안인득 사건으로 바라보건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범죄에 대한 징후들은 이미 수차례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 번 다시 지금에 있는 사건조차도 앞으로 더 큰 사건에 대한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히 미진했던 부분들이 현재 드러나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인득의 70대 노모도 아들을 강하게 처벌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이 노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의 아들, 본인이 배 아파서 10달간 정말로 애지중지 품었고 장성할 때까지 키웠을 그 어머니의 심정에서 아들을 처벌해달라고 말하는 그리고 유가족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그 심정을 밝히는 노모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모예요.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서 죄송하다. 정말 죽을 찌르죠. 조금 더 봐주지 말고 버려달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안인득의 형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행 중에 다친 손을 치료하면 가족 동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이 그러더라.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다고 하더냐라고 경찰이 되물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선생님, 네. 이게 형제가 안인득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노모가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하고 형이나 동생의 마음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저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판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여길 겁니다. 사실 자기 아들, 딸만큼 좀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인데 그 사람에게, 내 아들에게 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 고마움을 꼭 표현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범인들의 가족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그럼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아닌듯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 오늘 종합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이 주말에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이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가는 데마다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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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참사 책임자인 중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 경제에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김정은 대변하는 일 즉각 중단하라. 우리 관광 산업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의 특급 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망언, 시대착오적 색깔론, 가짜뉴스.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 국회는 올스톱.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 사이는 정말로 살얼음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 주말 집회 현장에 저희 돌직구쇼가 특파원을 한 명 보냈어요. 우리 변한봉 특파원을 저희가 주말 현장의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파견을 했는데 현장 어땠습니까? 좀 변한봉 선생님.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왔네요. 예, 연인원 합치면 뭐 한국당 측에서 이제 2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인원 합치면 그 정도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해마다 몇 회 집회 때마다 한번 특파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봤었었는데 돌직구 특파원 자격으로 간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엑스라든가 뭐 청계광장에서 모였을 때 사실 5,000명이 모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각 당협별로 일정 인원수 이상 뭐 참석하도록 동료가 있긴 했었지만 그 외에도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핵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이슈가 이제 큰 메인 슬로건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셨었고 2년 반 동안 지켜봤었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을 욕했었던 지난 정권의 적폐가 인사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지만 지금은 그럼 이건 나라냐? 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동의했던 것 이외에도 자발적인 참석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그리고 집회 열기가 예년과는 점점 뜨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저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홍 소장님, 황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당 지도부들이 빨간 점퍼에 또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간 넥타이를 지금 한 모습을 보여요. 빨간 머플러 한 분도 있고 이 빨간색에 빨간색을 코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미지적으로 이번 주말 집회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색깔로는 통합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포지션을 좀 바꾸고 싶을 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터닝 포인트 전략을 이번에 그 집회로 지금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더들이 스피치를 할 때요.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할 때나 일반 연설을 할 때와 저렇게 밖에 나갔을 때 스피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집회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집중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정치인이든 리더들의 장외 집회의 스피치를 보면 기존의 그 내부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이 평상시에 듣고 싶었던 말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황교안 대표에게서 보지 못했던 이미지가 무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저렇게 장외 투쟁이랄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좀 목 놓아서 투쟁하는 것은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보다는 뭐 옛날에 우리 저 박용진 의원이 있었던 노동당, 민노당 아니면 정의당 그쵸. 이쪽 분들이 좀 장애 연설은 좀 주특기거든요.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점잖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 대표가? 이번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황 대표에게 저런 모습이 있어? 라는 것만 줬어도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번 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박정화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미선 헌재 후보자에 대해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촉발된 집회였죠. 좀 전에 보셨지만은 사실은 저 여당의 대변인들 얘기하는 논평을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공허해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여당이 네, 일단은 무슨 도로 침박당이냐 아니면 뭐 토착 외구 세력이냐 뭐 이런 좀 공허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토착 외구 아니지만 사실은 저 정도 이 정도 상황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최근에 계속 인사 문제 있었잖아요. 인사 검증에 문제 있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청문회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인사 강행을 했어요. 장관 두 분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 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니까 55대 28로 부적절하다라는 답이 나왔는데 여당에서 갑자기 확 몰아치기 하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께서 해외에 있으면서 그 중요한 헌법재판관은 임기도 6년입니다.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그냥 해외에 계시면서 그냥 전제결제로 해버렸으니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일각에서는 저 야당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55대 28이 8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틀 만에 여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틀 만에 처음에는 저런 이미선 후보자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했다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명을 하셨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느냐라고 설문을 바꿔놓고는 44대 45로 비슷비슷하지 여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거는 저는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여론이 아니라 이렇게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신력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믿었던 여론조사 기관이 저렇게 교묘하게 설문을 바꿔서 데이터가 왜곡되게 이상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잘못됐고 앞으로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은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 앞으로 우리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구시대적인 색깔론이다.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이 된다라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유감 표명을 청와대가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회 동원 능력은 뭐 이번에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안 제출 능력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황교안 대표의 이미지 변신이라고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와야 그 끝은 막말의 끝은 홍준표다. 그게 뭐가 좋은 거냐. 이거 분명히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왜 막말이라고 그러느냐면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하는 말조차도요. 이거 일종의 이제 색깔론으로 가기 위한 거죠. 거기다가 종북 불종 외교다.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불종 외교다. 왜냐하면 1년 반 전에요. 전쟁 날 뻔했습니다. 그게 불종 외교시면요. 그러면 뭐 전쟁으로 가자고 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걸 더 바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적절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과 정부가 하려고 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노력 이런 부분에서
뭐 자기들이 볼 때 야당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전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서 그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는 홍준표, 하나는 전쟁 이거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리고 그 연단위에 올라가신 분들 이게 이미지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들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인데 여당에서는 도로 침박당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도로 위에 침박당으로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 그냥 예전에 옹호했었던 분들이 다 올라가가지고요.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시는데, 물론 저도 반성되는 건 있습니다. 아이고, 저분들이 다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만큼 우리가, 뭔가 좀 일을 원숙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건 맞구나. 그 부분은 반성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벌써 저렇게 도로 위로 쏟아져 나와서 도로 위에선 침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거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지도부가 나서서 백주대낮에 나서서 이렇게 막말을 쏟아내니 5.18 막말, 세월호 막말을 어떻게 그 당에서 제대로 징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5.18 막말, 세월호 막말은 징계하고 광화문 막말은 그냥 내버려 두냐 이렇게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적당히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가장 야당을 치열하게 가장 야당 대표를 오래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당에게 가장 좋은 투쟁 공간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하시면 되고요. 길거리 나가서 저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모습이 저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홍준표 아니면 전쟁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게 제일 좋은 투쟁 공간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하지 않고 장외로 나간 겁니다.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도 한국당 특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게 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괴감들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9명 헌법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부가 원하고 하는 의지로 갖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한 인사 강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이 중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박영선 장관은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청문회를 황교안 야당에 대한 대표의 공격, 공세의 정치의 장으로 전환시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단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던 순간 속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서 물리적인 모습들을 뭔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국회에 있는 야당이 자유한국당만의 힘만으로 불과하기 때문에 대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아마 투쟁의장에 나서지 않았을까 싶고요.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서 어떤 부분들이 막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이야기를 막말이라고 규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현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희망 섞인 발언들이 현실이 되지 않았던 측면들을 비판하게 되는 많은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지금 현재 북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제에 관한 실정 여러 가지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집권 3년 차에 이른 상황이지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실현되지 않았고 이를 주장하기 위한 야당의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서 4월 임시국회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충분하게 야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협치할 준비가 현 정부 여당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저는 한번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끔찍한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우리 박영진 의원은 또 지역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서둘러 또 지역구로 이동을 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대한민국 범죄 심리학의 가장 최고 전문가 경기대학교의 이수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감기 들으셨나요? 네, 감기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변함문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부터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여대생이 끔찍하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여대생의 핸드백을 노렸습니다. 고작 핸드백 때문에 여대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이렇게 바짝 쫓아갑니다. 이 여성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 직후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남성의 손에는 저 여성의 핸드백이 달랑달랑 들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범행 직후에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 남성의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고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이 남성은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행 현장을 다시 찾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여성은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밑에서 끔찍하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피해 여성은 20대로 인근 대학에 다녔으며 귀가 중에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범인은 20대 이웃 남성 강도 지난 18일 4시 16분 부산 한 주택가 골목이에요. 인근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A씨가 귀가하던 21살에 정말로 21살의 여대생 꽃다운 나이 살해 뒤에 주차장 차량 밑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챙겨서 이 남성을 도주합니다. 이 남성 몇 시간 뒤 날이 밝자 범행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행 직후에 다른 여성의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오전 7시 40분쯤 주민들이 신고합니다. 여자가 자동차 아래에 깔려 숨져 있다. 경찰은 16시간 만에 A씨의 자택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여대생의 혈흔이 발견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알고 보니 강도와 성폭력 등 범죄 전력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여러 가지 궁금한 포인트들이 네. 이번 끔찍한 범죄에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남성이 사람 여대생의 목숨을 너무나도 손쉽게 앗아갔는데 고작 핸드백이 목적이었던 건가요? 글쎄 그 대목이 지금 본인은 이제 금품을 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CCTV의 영상에 찍힌 내용이 아마도 진실이겠죠. 그러니까 여성이었어야 했던 거고 그리고는 이제 상당히 근접했다. 저렇게 바짝 쫓아가요? 네, 저렇게 바짝 쫓아가는 데는 그냥 단순히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나 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저런 행적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범인의 바지에 여성의 혈흔이 묻어서 결국에는 입증이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싸움까지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여성을 추격을 했단 말이죠. 그때가 새벽 4시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금품을 노린 범죄가 맞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아마 송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혹시 그거보다 무엇인가 더한 거를 노리고 있다가 문제는 여성이 저항이 완강하자 결국에는 목졸라 살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뭐 핸드백을 들고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사람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가능성이라 좀 더 이제 뭐 치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여성으로서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뭐 좀 더 심도 깊은 이 사람의 심정까지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 전문가가 좀 사건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건데 사건의 본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지금 내놓으신 건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우리 수사 현장에서 오래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 그겁니까? 뭐 일단은 이웃 근처에 자기 집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이 배회하던 뭐 일반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이 지역을 배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이 현장이라는 게 아마 이제 여성들이 귀갓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회를 한 것인지 또 다른 이제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은 어저께 저질렀던 그 범죄에 뭐 제가 이런 표현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자극적인 희열 이런 것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무엇인가 내가 남겨놓은 건 없는지 뭐 증거 같은 거 떨어뜨렸을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자극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간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CCTV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이제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범행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동선을 사건 이후에도 또 여성을 쫓으면서 그 장소로 돌아갔는지 사실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CCTV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면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꼭 용의자들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좀 그 심리적으로 궁금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군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도 꼭 이 사건을 수사하는 또 현직 필드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범행 직후에 이 남성이 다른 여성들을 마치 물색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여성의 뒤를 이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여의치 않았듯 이 남성이 곧바로 그 여성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두리번 또 다른 여성들은 없나 현장을 좀 배회하는 듯한 모습. 교수님, 이 영상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 사람의 동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예컨대 금품이 목적이었다면 일단 금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돌아가야 마땅하겠죠. 검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변을 배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서 여성이 사망해버리자 무엇인가 본인이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배회하면서 또 다른 뭐 두 번째 피해자, 세 번째 피해자를 이제 물색을 하는 겁니다. 왜냐? 동기가 충족이 안 됐으니까 뭔가 아직도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결국 저와 같은 행위를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강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단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면 강간 미수가 되겠지만 그러나 뭐 성폭력을 목적으로 계속 여성을 스토킹을 하는 이런 행위도 외국에는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성을 새벽 시간대에 이유 없이 추격하는 이런 행위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그렇습니다. 벌어진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저렇게 하는 거죠.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의 어떤 설명이 점점 더 이제 설득력이 높아지는 대목인 것 같은데 변함 변호사님, 이 남성이 경찰에서 체포돼서 진술하는 그 내용이 좀 황당해요. 저는 원래 술을 마시면 뭔가를 좀 훔치는 그런 못된 이른바 술 습관이 있습니다. 주사가 있습니다. 제 주사가 절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 그런 변명이 허용되지는 않겠죠. 그런 주사가 있다라면 술을 끊든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든가 하는 것이지 그런 주사가 있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전혀 형량에서는 참작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술 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냥 뭐 부주의로 운전하면서 이제 사고를 냈다라든가 아니면 순간적인 이제 술을 마셔서 자질을 잃어서 누군가 싸운다거나 그런 경우는 술 때문에 감경되는 걸 좀 고려할 수는 있겠죠. 자신의 충분히 책임을 질 만한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자신이 술을 먹으면 무언가를 훔치라거나 아니면 이수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뭐 여성에 대한 어쩌 또 다른 뭐 음심이 발동한다라든가 그런 걸 자신이 안다고 한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알면서도 또 술을 마시고 나는 술을 마셨으니까 그렇게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변명은 우리 법에서도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치감경 이런 거 이제 전혀 뭐 용납이 없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치감경은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이제. 이 남성이 왜 다른 여성들까지 두리번 됐고 이 여성을 왜 그렇게 바짝 쫓았는지 그 부분 꼭 범행 동기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외교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비위 문제로 내부 감사에 걸린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공무원들의 어떤 공직기강의 자세를 주문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외무고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이수정 교수님 작게 글쎄 말이에요. 동의해 주셨는데 외교부 들어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말입니다. 근무 중에 음란 채팅, 성비위와 전쟁 벌인 외교부 사례 1. A 대사님이 대사면 또 얼마나 높아요. A 대사님
SNS로 알게 된 유부녀와 근무 시간 중에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위직을 만난 기밀 내용까지 이 유부녀에게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한 중동 지역 공간에서 직원과 교민이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음란 동영상을 공유하며 음담 패설을 합니다. 교민 한 명이 음란 동영상을 올리자 공간 직원 B씨가 너무 고맙다. 이건 뭐 제가 읽기도 그래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세 번째 사례. 남아시아 국가대사관 고위공무원 C씨. 집에 과일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가져가라. 여직원을 집에 끌어들여서 과일은 안 주고 술 먹이고 추행을 했다. 네 번째 사례. 책 읽는 여자 후배에게 너 뭐 야한 잡지 보는 거냐. 부부관계는 얼마나냐. 수시로 성적 질문하는 사례도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고구마 줄기입니까? 계속 나와요. 모 대사관 직원 D씨가 함께 출장한 여직원에게 사진 촬영 핑계로 신체 접촉, 방에서 같이 술 마시자를 요구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아니 외교부가 지금 얼마나 바빠야 하는 때인데 이분들 한가한 겁니까? 글쎄, 저는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이게 성비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사례가 구체적으로 예시되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보도함으로 해가지고 그러길래 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느냐. 우리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외교부가 그래도 굉장히 뭐 관료로서는 굉장히 높은 직책들인데 왜 이런 걸 보고해서 우리한테 창피를 주느냐. 이런 종류의 논쟁이 제발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잊지 말다. 네, 예. 지금 이제 어디선가는 어느 구석에선가는 보고서가 말썽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일수록 더 제대로 작성돼서 배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더 입장이라 가지고. 적나라하게 더 나와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왜 성비위라고 답니까? 이거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다. 성범죄 보고서라고 달아야지. 왜 이걸 성비위, 그 성비위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저 용어 자체에 좀 비이상한다. 네. 어쨌든 예, 비행이란 뜻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런 식으로 지금 문제의식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대사가 사실은 5명을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징역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하게 된 경위를 생각한다면 이걸 그렇게 지금 우스꽝스러운 사례로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연이 참 아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문제다. 거예요. 예. 더군다나 국세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결국 세금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더 이상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고 볼 건지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번 사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성비위가 아니라 성범죄 사실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적나라하게 더 드러내서 강하게 처벌까지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들의 취지인데 여기서 궁금한 건 성비위 감사 보고서인데 익명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외교부에서. 네, 네. 근데 익명이긴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저희 누군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물론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뭐 알만한 사람들을 다 뭐 지리적인 그런 정보들까지 다 내갖고 누군지 이름만 안 내보니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모든 거는 사실 덮이고 옛날에 친고죄가 있을 때처럼 그냥 피차 얘기하지 말자 불편하니까 이런 시대가 도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 뭐 조두순 사건도 결국 초등학생이 피해자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더더군다나 드러내서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변한범 변호사님. 과거에는 좀 쉬쉬하고 덮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보고서들 때문에 오히려 어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좀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예, 사실 과거에는 안 좋은 관행이었었지만 뭐 이제 가부장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여성이 뭔가 여지를 줬었으니까 뭔가 여성이 그 가운데 있어서 뭐 자신도 어느 정도 응했으니까 이런 거 되지 않았겠느냐, 여성의 처신이 문제가 아니었었느냐 그런 시각으로 여성을 좀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히려 남자의 경우에는 호남이네, 영웅이네 그런 식으로 보고 여성은 행실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잘못된 관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부끄러운 지금 관행이죠. 많이 예. 바뀌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나는 분명히 범죄를 당한 피해자이고 저 사람은 가해자에 처벌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모습도 상당히 이제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오늘도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에이미 씨와 휘성 씨 사이에서 뭔가 반전의 반전이 잇따랐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 보면 뭔가 이 참가자들이 뭔가 멍한 표정으로 소위 멍 때리고 있죠? 맞습니다. 멍 때리기 대회 소식입니다. 우승자는 누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플의 주인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단골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여성이 접힌 휴대폰에 소시지를 싸서 먹고 있는, 쌈 싸먹으려는 영상이에요. 어떤 사연일까요? 하나하나 흥미로운 하플 전해드립니다. 에이미가 과거 프로포폴을 함께 투약한 연예인이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성폭행을 모의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일었죠. 이 의혹의 남성으로 지목돼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수 휘성이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에 이어서 에이미와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에이미가 폭로 다음 날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데 합의하에 녹음됐다는 약 7분 길이의 녹취록에는 눈물과 원망, 용서 그리고 반전까지 가득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 이제 무슨 일하고 살아야 되니? 나 노래라도 할 수 있을까? 나 용서해줘. 이제 아무도 나 안 믿는데. 이제 나 아무도 안 믿는데. 나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아니야. 돌려놓을게. 내가 더 돌려놓을게, 확실히. 내가 왜 그거 이상형이면 내가 돼야 돼. 왜 도대체 왜 내가 돼야 돼? 이야, 이게 말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에이미를 원망한 휘성.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용서를 구한 에이미. 불과 며칠 전과는 상황이 정반대로 돌아가는 분위기. 휘성은 에이미가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심신이 미약해 보여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성 측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녹취록을 공개하자 에이미가 무고한 휘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에이미는 SNS에 본인의 폭로글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에이미가 과연 앞으로 침묵을 깨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호나 소장님, 이게 뭐 반전의 반전이에요. 사실은 에이미 씨의 폭로 이후에 모든 세간의 비난 여론이 휘성을 향했어요. 정말 휘성을 좋아했던 사람들 충격이었고 그 상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미안하게 만드는 지금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악어의 눈물도 떠오르고요. 지금 이 여자분에게 마키아벨리 얘기를 하는 게 옳은가 싶을 정도인데 마키아벨리가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군주론을 쓴 다음 몇 년 뒤에 나는 진실을 잘 말하지 않는다. 근데 거짓 안에 그냥 진실을 말할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여성분 안에 진짜로 진실은 있기는 한 건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한번 각인된 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한 40시간 이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미 낙인 찍힌 휘성의 이미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저 녹취록을 보면 김배현 박사님 결과적으로 프로포폴을 함께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성폭행 모의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더 나아가서 에이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가 명시는 안 돼 있는데 휘성이 이제 나는 어떡할 거냐라고 눈물로 원망을 하자 에이미가 내가 잘못해서 돌려놓을게 라고만 사실은 얘기가 나와요. 무엇이 진실인가?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휘성이 저 같은 오해를 보게 되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네티즌들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특히 휘성 씨가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이 투어 콘서트 같은 일정도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던 부분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졸피뎀과 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대한 특정 여성에 대해서 이제 성폭행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중대한 범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아갔던 것의 진실과 그리고 그것과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에 대한 사실 진실 여부는 어떤 것이냐라고 해서 여러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에이미 씨가 나서서 이렇게 통화에 대한 녹취록들을 휘성 씨가 공개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본인의 SNS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서서 살 빼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한 연예인의 이 같은 주장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중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을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이 마약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사건의 진실들을 규명하기 위한 두 당사자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이미의 이 행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에이미가 올린 게시물이 살 빼자예요. 아니 살은 빼야지만 이게 지금 이 국면에서 할 소리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에이미가 이런 주장을 해서 휘성까지 지금 지목이 되고 일파만파 논란이 번졌는데 에이미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면 변호영 변호사님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명예훼손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렇군요. 이제 휘성 측의 이제 소속사 쪽에서도 그야말로 휘성 하나에 지금 기대서 하고 있는 정도로 매출이라든가 영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회사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왔을 것 같고 에이미가 저런 식으로 대처를 하게 된다면은 휘성 쪽에서 용서를 해주고 싶다가도 회사나 휘성이나 다 용서를 안 해주고 싶겠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휘성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와전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표현에 실수가 있었다 그렇게라도 좀 물러나서 휘성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대해서 를 내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살 빼고 돌아가야지 하면서 자신의 그냥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라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전혀 용서를 해주려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무고, 피해 보상까지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가 있죠. 야 이게 더 커지겠네요. 콘서트까지 취소됐으니까 피해 보상 금액만 해도 뭐 상당하죠. 천문학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 씨가 본인의 입장을 빨리 좀 밝히는 게 중요하다. 예. 두 번째 앞을 주인공 만나보시죠. 어제 한강에서요. 제4회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이게 4회라는 거에서 한 번 더 놀랐어요. 전국의 멍때리기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90분간 그저 멍하니 소위 멍만 때리면 된다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웬 대회일까 싶겠지만 지금 보세요. 멍 때리네. 조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1등, 2등, 3등 순위는요. 심박수 측정과 시민들의 현장 인기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정하는데 15분마다 측정하는 심박수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향 곡선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는 게 고득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멍 때릴 때 심박수가 천천히 뛰는 거 그거 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졸거나 시계를 보는 등의 멍 때리는 것과는 무관한 행동을 하게 될 시에 대회 진행 포졸에게 포졸도 있네요. 경고를 받고 가차없이 퇴장, 즉 강시가 부적붙이고 왔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개성 강한 참가자들이 등장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80팀이 참가해서 경쟁률 또한 치열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참가자가 우승을 했습니다. 바로 라디오 영어 프로그램 진행자인 리 라디.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 3시 반에 방송국에 도착해서 이분이에요. 멍한 표정을 짓는 순간이 많아서 동료들이 강력하게 대회 참가를 추천했다며 참석 동기까지 밝혔습니다. 실제로 멍을 때리면요. 뇌가 쌩쌩해진다는 과학적인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학창시절 때 야, 너 왜 이렇게 멍 때려?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도 혼내잖아요. 혼내지 마세요. 뇌를 쌩쌩하기 위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잠을 자면 뇌의 활동을 변화시켜서 기억을 향상시키는데 이 짧은 휴식이 잠과 비슷한 효과를 내서 뇌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들어서 이 기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분들 다 기억력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잠시 이렇게 멍 때려보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세 번째 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가 아마존의 도서 예약 판매 순위를 휩쓸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에요. 뮬러 특검 보고서는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공짜로 읽을 수 있지만 448쪽짜리 PDF 파일을 컴퓨터로 읽는 것도 인쇄를 하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에 종이책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약 구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일부가 삭제된 채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과 권력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 보고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뜨겁습니다. TV 심야 토크쇼를 진행하는 지미 키머리,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미국인이 다시 책을 읽도록 만든 건 순전히 그의 공로야 라며 책 안 읽는 미국인들을 다시 책 읽게 했다며 던진 농담이 웃기고 슬프다, 우프기까지 합니다. 뮬러 특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게임 끝이라며 인기 드라마를 빌어 자축했고 민주당은 민감한 내용이 가려졌다며 반발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m having a good day too. It was called No Collusion, No Obstruction. This should never happen to another president again. This hoax. As you can see, there are
redactions here that are deeply troubling. 미국 정가에서 이 뮬러 특검 보고서가 강하게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 정가를. 그런데 트럼프가 말한 게임 아웃이 아닌 모양새. 특검 보고서 공개 후폭풍이 되려 거세지고 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탄핵 목소리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고서 발표 하루 만에 40%에서 3%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해서 올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정화 대변인, 사실은 청와대에 계셨지만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통령에게는 치욕스러운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게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고 시도했던 것, 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했던 것,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던 것, 뭐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 40%에서 3% 떨어진 3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거는 우리와 달리 믿을 수 있는 데이터겠지. 여기는이라는 우선 해보고요. 저 특검 결과가 나온 게 딱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을 때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온갖 신경이 사실은 트럼프는 저 특검 결과에 가 있었을 거다 뭐 이랬는데 그때 발행된 게 저거군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 게임 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와버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갖고는 결과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저런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뭐 부러운 거는 우리는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무슨 특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PDF 파일로 공개되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뭐 사건 당사자 아니면은 판결문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는 뭐 이런저런 그 정부에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막말이라고 몰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그래도 저런 모든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책으로 나와서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구나라는 점을 한번 부럽게 느꼈습니다. 우리도 빨리 이제 저런 사회가 좀 돼서 모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액면대로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특검 보고서 얘기가 나와갖고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하지만 실제 하원에서 과반 이상 그리고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탄핵은 엉강등심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와 같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내년도 말이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재선이 있는 때거든요. 근데 지금 먼 나라일 수도 있는 우리 대한민국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도 지대적인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과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탄핵을 시도했다가 여기에 대해서 부결될 경우 그 역풍이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막기 위한 정치적 행위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정치적인 치명상으로 이어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한마디만 하면 미국의 여론도 상당히 많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말씀만 드립니다. 네 번째 하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오는 26일 미국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에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핸드폰, 폴드폰이 미국 내에서 기기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반으로 접힐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는 갤럭시 폴드의 베타 테스터가 아니다라며 게재한 기사에서 차라리 종이나 핫도그를 접어라 라고 뭐 리뷰를 거부하며 삼성전자를 조롱하는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런 동영상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싶은데 최근에 불거진 갤럭시 폴드의 화면 접힘 현상에 대해서 화면 보호막을 저렇게 임의로 벗겨내 생긴 일이라고 삼성이 설명한 것을 두고 뭔가 접고 싶다면 핫도그나 종이, 스카프, 의자를 접는 게 낫다며 갤럭시 폴드에 소시지를 끼워서 핫도그라고 모습을 보여주거나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담아서 제품에 대해서 비꼰 거예요. 이에 미국 누리꾼들조차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동영상이 공정하거나 전문적이지 않고 표현이 좀 과하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출시 일정에 변동이 없다며 화면 보호막을 벗겨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기존의 이 화면 보호기 필름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전자 회로가 들어있는 일종의
스크린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에 사실 미국에 대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이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폴더블 이 폰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계적인 기술을 먼저 출시함으로 인해서 선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휴대폰 뭡니까? 이 애플의 아이폰이 있는데요. 아이폰이 언젠가부터 이 혁신에서 굉장히 뒤처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5G 시대가 개막됐는데 이 5G 시대에서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는 건 또 중국의 화웨이와 같은 회사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뒤처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뭔가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간 견제다. 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대한민국 삼성의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데 굴하지 않고 더 혁신적인 모습 많이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끼우는 거는 조금 좀 설득력이 다음 핸드폰은 애플 사지 말고 삼성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드네요. 예. 사실은 뭐 삼성도 좋고 LG도 좋고요. 폰 좋은 거 많습니다. 네. 또 특정 광고만 될까봐 한마디 껴 넣었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티즌 수사대가 춘천시의 한 닭갈비 업체를 찾아내서 이거 혼쭐을 내주자라고 하고 있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힐링 뉴스 주인공 만나보시죠. 다름 아니라 이 닭갈비 업체가 강원도 산불 진화에 나섰던 전남 해남의 소방관들에게 고생했다고 이 닭갈비를 푸짐하게 써서 선물로 제공을 한 거예요. 이 소방서 측에서는 고마워서 이 닭갈비 업체 상호를 가리고 이렇게 사진을 공개하면서 보내주신 닭갈비 업체분에게 감사하다라고 사진을 올렸는데 우리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 닭갈비 업체 괘씸하네 찾아라 라고 해서 이 택배 박스 조회 번호 공개된 그 택배 박스의 번호를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정보도 다 없습니다. 47, 다른 사진에 274, 033 조회를 해서 특정 업체를 밝혀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들은요, 이 업체에게 혼쭐을 내주자며 해당 업체에 상당량의 주문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쭐을 내주자는 것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에 우리 네티즌 분들이 이 닭갈비 업체에게 감사하다면서 계속 주문 러시를 하고 있어서 이 닭갈비 사장님이 아니 너무나도 많이 주문을 해줘서 너무 송구하고 감사하다. 나는 그냥 좋은 마음에 선물한 건데 우리 네티즌들이 보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네티즌 수사대 이 택배 번호로 그 해당 닭갈비 업체를 찾아내서 소방관들도 행복하고 저 닭갈비를 보낸 업체 사장님도 행복하고 그걸 보는 우리들도 행복하고 저 닭갈비는 무슨 맛일까? 나는 궁금하고 네티즌 수사대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